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부동산 관련 문제입니다. 이 여러분도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이 됐죠. 이거 자동차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가 이제 20분으로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 사실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문가의 진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GTX 이게 그러니까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더라고요. 예. 그 SRT인데 지하철 같은 SRT다. 뭐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봐도 되죠. 이게 예.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이게 급행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일반적인 지하철하고 차이는 네. 이 GTX는 속도가 100km 이상 달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일반 지하철은 한 20km에서 40km 사이를 갑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지하철은 지하로 한 20m 정도 내려가서 달리거든요. 예. 근데 이 GTX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지상에 진동을 주지 않으려고 지하 40m 이하로 내려가서 달립니다. 아. 이게 거의 고속도로처럼 직선화돼 있고요. 예. 이 GTX가 처음 시작한 건 2007년도 경기도가 제안한 거예요. 예. 수도권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도심지로 서울로 많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교통교육이란 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그것도 해양부였죠. 해양부에 건의해서 이게 이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하. 어제 이제 첫 개통을 했지요. 네. 예. 뭐 교수님은 안 타보셨을 텐데, 그죠? 아직 타보진 않았는데 뭐 타도 저도 안 KTX 정도 타봤는데.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도 안 타봤는데 이게요. 네. 40m니까 네. 이게 에스컬레이터를 굉장히 뭐 몇 번을 갈아타면서 내려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뭐 17, 18분밖에 안 걸리는데 네. 표를 내려가는 끊고 시간. 내려가서 기다리고 예. 또 이게 또 내려서 올라오는 거까지 따지면은 정부에서 한 20분 정도 30분 이내라고 하지만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 17분에 한 대씩 다니고. 예? 네. 그러고 하여간 이게 또 이 대도심에 있는 열차라서 플랫폼까지 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경차를 가지고 이번에 개통된 그 수서에서 동탄지구인데요. 이게 일반 차량이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평균 속도고 만약에 출퇴근에 이제 혼잡을 감안해서 차가 밀리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버스는 전용차선을 타기 때문에 그래도 1시간 15분, 20분이 걸려요. 그거에 비하면 반 정도 이상으로 많이 단축된 거죠. 그렇죠. 근데 말이에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뚫렸으니까 이제 여기 부동산이 벌써 들썩였나요? 이미 뭐 선반영됐죠. GTX를 계획해서 발표할 때 운정지구나 동탄지구는 다른 지역 못지않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해에 잠깐만요. 운정은 저기 파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직 네. 개통이 안 됐는데도 이미 선반영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탄지구를 예를 들면 예. 이게 이제 예정된 상태에서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 분양 물건들이나 매매 물건을 보면은 강남 못지않게 10억이 넘었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그런데 지금 이거 개통되면서 또 역시 한 5천에서 1억 정도 또 이제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몇 군데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예. 역세권 같은 데는 한 1억 정도, 좀 떨어져 있어도 한 3천에서 6천 정도 가격이 지금 호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GTX가 개통되면서 올라가는 거는 뭐 GTX뿐이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또 주변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덩달아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진행 단계별로 조금씩 올라서 지금은 거의 이제 한 80% 이상, 8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앞으로 남은 20%는 부동산 시장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또 정책에 따라서
좀 더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거의 꼭지점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래 올라갔다고 봐야지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더 올라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내려가거나 정책 변화가 있어서 주택 구입하기가 쉬워지거나 또는 뭐 다른 변수 때문에 뭐 등락폭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듯이 그 동탄지구의 102제곱미터가 21억에 거래됐다고 하잖아요. 102제곱미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40평대가. 평수로 따지면은 40평대 후반 그래 아닙니까? 41평, 40평 정도 되지요. 예.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내가 사는 집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간다면 사겠지만 여유가 있어서 예. 그렇지 않다면은 서울에도 10억 전후 주택들이 있습니다. 예, 예. 서울에 두 개를 사서 하나를 임대 월세 세주고. 놓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거의 강남 가격인데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호가라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호가라는 건 부르는 가격이지 실제 그렇죠. 거래 매도자가 가격은 내놓는 아니잖아요. 가격입니다. 그죠? 거래 네, 매도자가 가격은 내놓는 가격. 거래 가격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거래 신고가가 21억 정도 됐습니다. 실거래 신고가가 21억. 네, 이게 네. 언제 이게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 가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그 실거래 가격 자체가 그 정도 높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최근 거래가 된 건가요? 네, 지난달에. 네. 그렇군요. 네. 근데 21억. 어우,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수원도 한동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많이 하락했거든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 동탄 지역의 그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이제 GTX 영향이라고 봐야죠. 야, 그러면은 이 GTX의 소위 말하는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상당히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도자 입장에서 볼 때 교통이 편리해지게 되고 또 깨끗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한 수요자가 있으면 가격은 쉽게 안 내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고 이렇게 올라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또 쉽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 3년 이상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1년도 8월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공급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또 금리가 내려가면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있다. 네, 금리가 내려가면 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공급량이 주는 이유가 교수님 이 원자재값 올라가지고 예? 네. 이 재건축 재개발 이거 자꾸 취소되고 이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건 도심지 주택이고요. 예. 수도권이나 지방주택 같은 경우는 지방은 워낙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는 원자재 값도 영향을 주지만 예. 애당초 택지를 구입할 때 이걸 브릿지나 또는 PF를 통해서 이 택지비에 대한 토지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예. 지불하고 나면 이자가 높아지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예. 대부분 PF 이자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난번에 그 태양건설 사태가 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이 택지비는 건축비 상승도 영향을 주지만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그 브릿지나 또는 PF 일을 했을 때 택지비에 대한 이자가 가장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인허가를 받고 나서도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건축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 있지만은 지금 또 작년 11월 꼭지점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를 5, 6월 달에 내린다면 우리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나 아이비레인, 모건스탠이나 또는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미국의 그 CPI가 지금 0.3 정도 내려갔거든요. 지금. GPI요? 단지 이제 근원 물가가 아직 내려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내면 우리도 따라 내리는 시기가 적어도 7, 8월 달쯤에는 한번 내리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미 간 금리 격차가 꽤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미국이 내리면 우리도 내린다. 그런데 미국이 내리는데 고금리를 지속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예. 금리를 내리는 게 우리는 3, 6, 9, 12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만약에 이제 6월 달에쯤 금리를 한 번쯤 내린다면 미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0.25가 아니라 0.5 정도씩 내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내린다고 제가 조선스럽게 예측하는 게 지난달에도 53억 달러 정도 흑자를 봤습니다. 예. 근데 1월 달에 3천억 달러 흑자를 봤는데 지금 흑자는 예전의 기저효과로 수출도 그전 옛날 잘 될 때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이제 오르고 있고 예. 반면에 이제 수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가 침체되면은 역시 그 무역은 흑자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불안경 흑자인데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저점은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아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 집 안 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내린다면 부동산 가격은 매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더 이상 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르지 않더라도 환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아마 올 가을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가을까지 좀 내리다가 가을 이후엔 횡보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뭐 지역에 따라 또 이렇게 동탄처럼 개발 호재가 있거나 할 때는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교수님 금리 1% 내리면 집값 17%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 맞아요? 이제 장기 추세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게 그 평균은 아니고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지역마다 다른데 뭐 서울 같은 경우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고요. 예.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의 집가 상승이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국 부동산원의 그 월간 자료를 시지열 분석해 보면요. 예. 통상 120~30% 정도 이상 오른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2억 3천 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거는 그거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이 금리 인하하면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요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 다르죠. 예.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공급량을 빨리 늘려야 되거든요. 예. 정부도 그래서 3기 신도시를 뭐 조기에 분양하려고 지금 인천 계양지구부터 지금 사전 분양하고 있거든요. 전 인천 계양하면 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근데 예. 사실은 그 공급량이 금리가 올라갔던 2021년도 8월 이후에 예. 인허가 물량도 거의 반의 반토막 났고요. 인허가를 받고도 고금리에 고임금의 또 고물가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한 착공 물량도 반의 반토막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 물량도 없고 또 더욱이 중공 물량도 2, 4년, 3, 4년 후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도심지이 이렇게 부족한데 도심지가 아닌 지방 같은 데는 미분양이 좀 적체되고 있어요. 또 오히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그 2월달 그 미분양 주택을 보면요, 6만 4천 가구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6만 4천 가구다 이거죠. 네, 네. 악성 미분양도 중공업 미분양도 13,000가구가 넘어요. 이렇게 양극화가 너무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다고 모두 다 오르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수도권 편중 현상만 더 심화시키고, 그죠? 수도권 집값만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 확률이 높지요. GTX ABC 노선만 개통되더라도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이 A인가요? 지금이 A? 지금이 이제 지금이 이제 A죠. 예. 근데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20분 30분 만에 서울에 와서 밥을 먹고 갈 수 있고 쇼핑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동탄 지역의 상가들이 또 슬럼화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ABC 노선이 개통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운정도 그럼 KT 그것도 GTX 들어간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A 노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동탄에서 운정까지 쭉 가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서울역서 삼성역 구간이 도심지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서울역서부터 운정역은 개통할 겁니다. 또. 예. 참, 그러고 교수님, 그 1가구 2주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예. 주택을 2개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사서 임대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데 예. 정말 좋은 지역에 수요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예.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방 같은데 미분양이라거나 이렇게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를 만들어도 괜찮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 때는 좀 달리 해야 되겠죠. 이번에 공시가격이 현실을 폐지하면서 예. 오히려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공시가격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과 괴리가 나는 거에 대한 이중 가격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아하. 가격은 정상평가하고 현실화를 백제하기 전에 정상평가해놓고 세율로 조정하면 되거든요. 예. 그 세율도 부동산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세율을 좀 낮춰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좀 누진 것에 하고 예. 자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좀 낮은 세율로 적용해서 부의 평등이나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 현실화이라고 하는 이중 가격 구조를 만드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건 생각해봐야 될 일입니다. 예. 근데요, 왜 도시의 한 채, 예? 그리고 네. 저 지방이나 좀 이 한적한 곳에 한 채 이런 수요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1가구 2주택 규제에서 좀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요. 예.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 꽤 많거든요. 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나 정체하는 지역, 쇠퇴 도시로 분류되는 지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반영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도심지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죠. 도심지 같은 경우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억 원 이하를 사는 경우에는 역시 주택수에 치지 않고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게 준주택을 살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면 또 1억으로 금액이 작아집니다. 이 이유는 정부가 왜 이 대책을 내놓은 거냐면 미분양 주택이 쌓이거나 또는 준공된 후 불 꺼진 창이 너무 많다 보면 경제적 손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살 사람도 없고 물론 입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미분양도 있지만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정책을 내놓은 거지. 이 지방의 세컨하우스처럼 농촌주택이나 또는 전원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근데 도심지의 다가구 주택, 도심지에 두 채, 세 채, 네 채 갖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또 하나는 빌라 말이에요, 요새. 네. 예? 이게 사실은 이 중저가 주택으로 서민들의 주거의 가장 중요한 형태였었는데 그렇죠. 요새 빌라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전세 사기 사건이 대부분 이제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연립주택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더 나아가도 준주택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예.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가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비아파트 부분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게 됐어요. 아하. 여기는 가격이 드러나 있고 예. 계약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적체되거나 또는 예. 거기에다 고금리의 자재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 중소건설사들이 인허가를 내고 공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정부도 그래서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보증 금액을 많이 늘렸어요. 예. 늘렸는데도 선호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전세 가격이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엔 비아파트 부분은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보증금을 뜯길까 봐 전세를 안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권대중 교수였습니다.